약을 먹을수록 기억이 흐려져 갔어요. 병원에서 받은 기억력 보조제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더 뿌옇게 흐려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말하더라고요. 이건 처방 성분이 아니에요. 항히스타민 계열 중추 억제 성분이 섞여 있어요. 판단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제 약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손녀 설아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이 할머니 돈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10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의 무서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제가 전자서명을 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가짜였어요. 누군가 제 얼굴을 훔쳐서 가짜 동의 영상을 만든 거였습니다. 얼굴 인증 음성까지 통과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아니 고객님이 협조를 잘해주셔서요 라고 말을 바꾸는 여자의 목소리가 오싹했어요. 밤중에 걸려온 협박 전화. 아드님도 힘들다더군요. 여기서 물러서면 항구에 소문이 금방 돕니다. 밤에는 조용히 계세요. 시끄러운 얘기가 안 돌게요. 냉동창고 벽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계약은 빨리 할수록 이득. 집 앞을 서성대는 검은 차의 남자들. 조작된 약과 가짜 영상 그리고 협박.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71살 혼자 사는 할머니를 속여서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아들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미안해라는 세민이의 늦은 사과를 들었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냉동창고와 집 그리고 손녀 설아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남해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배신과 한 할머니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은희입니다. 올해 71살이고 남해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매일 아침 냉동창고 셔터를 올릴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쇳소리가 항구 전체를 깨우는 그 순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남편이 남겨준 소형 냉동창고는 우리 가족의 생계 터전이었어요. 매주 얼음을 만들어 어민들에게 공급하고 가끔 수산물 보관도 도와드리죠. 셔터를 올릴 때마다 나는 쇳소리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은 거였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들 세민이가 부랴부랴 전화를 걸어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사람들 좀 오는데 창고 보여줘야 할 것 같아 투자 관련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목 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거칠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믿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질 무렵 항구로 나가니 손녀 설아가 그림을 들고 서 있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치고는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하얀 도화지 한가운데 배 한 척이 그려져 있는데 언뜻 보면 웃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웃음이 아니었어요. 찢어진 상처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배 웃는 척해요. 설아가 내 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어요. 아이 목소리에 뭔가 무서워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 배들 좋아하지 말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무슨 이유로 물어봤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창고 앞에서 세민이와 그의 동업자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기문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 남자는 말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바람을 가르는 배처럼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선생님 이 양만 라인이 곧 대박납니다. 냉동창고만 조금 확장하면 성급금이 눈처럼 쏟아져 들어와요. 요즘 수산물 유통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손짓하는 쪽을 보니 검은 SUV 2대가 멈춰 있었어요. 번호판에는 소금 얼룩이 하얗게 굳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차들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평범한 사업 미팅 같지 않았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생선 비린내가 먼저 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냄새였어요. 정리되지 않은 서류 냄새, 낯선 사람들의 신발 자국 냄새. 내 공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곳을 다녀간 것 같았어요. 세민이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분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조합에서 나온 분들이거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을 억지로 설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마셨어요.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이상했거든요. 기억이 중간중간 비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기억력 보조제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더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내일 오후에 서류 한 번만 더 검토해 보시죠. 김은희가 말하자 SUV에서 내린 사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거든요. 할머니 한 명 정도는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냉동창고 벽면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71살 할머니. 약간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하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했어요. 적어도 그렇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뭔가 속이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구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배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면서도 한 줄로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그때 설아가 자기 그림을 반으로 접어서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저 배가 밤에는 울어요라고 속삭이더라고요. 아이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10살짜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소방 조끼 번호가 바랜 호루라기 그리고 손글씨로 쓴 메모 하나가 있었어요. 항마는 소문보다 빨리 썩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항구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이 몰린다고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아가 그리 웃는 척하는 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들의 눈빛도요.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특히 SUV에서 내린 사내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었거든요. 바다 냄새가 달라지면 사고 전날이라고 무슨 일인가 일어날 징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설아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배가 밤에는 울어요. 정말 배들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내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세민이가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한기문이라는 사람이 혼자 찾아왔어요. 연한어획 투자조합이라는 로고가 박힌 서류철을 들고 와서는 네이비 재킷 안쪽에서 광택 나는 펜을 꺼내더라고요. 서류는 언뜻 보기에 그럴듯했어요. 표지도 단정하고 표 안의 숫자들도 제법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담보 설정이라는 항목의 밑줄이 길게 그어져 있었어요. 냉동창고 전체와 대지 214평 그리고 부속 건물까지 모든 게 담보로 잡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목조목 페이지를 넘겨보며 읽어봤어요. 글자는 또렷한데 문장이 흐릿했습니다. 머리 한쪽에서 솜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그 이상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력 보조제를 먹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서명만 하시면 이자 유예에 보존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김은희가 말을 잇는 사이 저는 펜을 잡았다가 내려놨습니다. 뭔가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더니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은희가 떠난 후 저는 약국에 들르기로 했어요. 며칠 전부터 먹고 있는 기억력 보조제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박효림 약사는 말수가 적은 편인데 제가 먹던 보조제 통을 내밀자 렌즈 뒤로 눈을 지그시 좁히더라고요. 라벨은 맞는데 캡슐 색이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소형 분광기로 비춰보더니 사각 트레이 위에 가루를 살짝 덜었어요. 몇 분 후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처방 성분이 아니에요. 항히스타민 계열 중추 억제 성분이 섞여 있어요. 졸림 혼탁 판단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효림이가 프린트를 건네줬는데 거기에는 혼합 흔적 있음 캡슐 크기 불일치 내용물 황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먹던 약이 조작된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약 봉투는 늘 세민이가 병원에서 받아서 건네줬는데 설마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는 없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약이 조작됐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판단력을 흐리려고 한 게 아닐까요? 어젯밤 SUV에서 내린 사내들의 신발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이웃 최복래 씨가 담장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어젯밤에 집 앞에 누가 서성대던데 혹시 손님이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보이며 그럴 리가요? 라고 답했지만 등줄기에서 작은 소금 알갱이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래 씨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밤 11시쯤에 검은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려서 집 앞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던데 뭔가 수상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누군가 제 집을 염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녁 때 세민이가 국을 끓여와서는 엄마 약 드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통을 가방에 넣었어요. 먹는 흉내만 냈습니다. 이제 그 약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세민이가 직접 가져다 준 약인데 조작된 거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설아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냄새가 바뀌었어요. 무슨 냄새냐고 물으니 집 냄새요 병원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콘은 정확했어요. 비누와 소독약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향이 집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했다는 증거 같았어요. 밤이 깊자 항구에서는 쇳줄이 끌리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냉동창고 셔터를 내리고 돌아서는데 벽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계약은 빨리 할수록 이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친절을 가장해서 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언제 누가 이런 걸 붙여놨을까요? 낮에는 없었는데 밤사이에 누군가 다녀간 거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제가 혼자 사는 할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전화기를 꺼내 남편의 동료 명단을 찾아 넘겼어요. 남편이 소방서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서인수 동생이라고 적힌 이름이 있더라고요. 인수 씨는 지금 경찰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무언가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제정신을 지킬 사람 눈먼 밤을 대신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기억장애 조작된 약 그리고 집 주변을 염탐하는 수상한 사람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설아가 그린 그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웃는 척하는 배. 아이가 본능적으로 느낀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배가 밤에는 울어요라는 설아의 말도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람소리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까지. 혹시 또 누군가 집 주변을 염탐하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인수 씨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낯선 사람 2명이 집 앞 골목에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름을 밝히며 이태균입니다. 조합 실무를 맡고 있죠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여성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며 모서린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둘 다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태균이라는 사람이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탁자 위에서 제가 전자서명을 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본 적도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배경의 커튼 무늬도 우리 집과 달랐고 손등의 점 위치도 어긋나 있었어요. 제가 저게 나라고요? 라고 물으니 네 이미 동의하셨고 오늘은 확인만 남았죠? 라고 하더라고요. 모서린이라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얼굴 인증 음성까지 통과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아니 고객님이 협조를 잘해주셔서요 라고 말끝을 바꾸더라고요. 그 실수가 이상했어요. 기술이 좋아서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돌리는 혀가 너무 자연스럽게 미끄러졌거든요. 태균이 목소리를 낮추며 아드님도 힘들다더군요. 여기서 물러서면 항구에 소문이 금방 돕니다. 라고 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려라는 포장지로 둘러싸인 협박이었어요.
세민이가 뭔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걸 암시하면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설아가 방문 틈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할머니 바람이 차요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이 손바닥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뭔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병원 일정이 있어서 내일까지 시간을 좀 주세요. 태균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다만 밤에는 조용히 계세요. 항구에 시끄러운 얘기가 안 돌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세민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퀭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건 기회야. 기문이 말했잖아. 우리도 한 번은 라고 하다가 말더라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내 약을 건넸지. 질문을 똑바로 던져야 했습니다. 세민이가 움찔하며 그게 무슨 그냥 병원 처방 편하게라고 하더라고요. 약사가 말하더라. 캡슐이 다르다고 했더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세민이는 의자를 끌어당겨 주저앉으며 엄마 난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요즘 엄마가 잠을 못 자니까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모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솟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내 주변에 누가 내 약을 만질 수 있니라고 물었지만 세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있을 때 더 자세히 생각해봤어요. 조작된 약, 가짜 동의 영상, 그리고 협박.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 일이었어요. 세민이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밤이 되자 창고에서 귀금속처럼 차가운 소리가 났어요. 셔터 틈 사이로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침입자였어요. 저는 걸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서인수 형 동생이라고 적힌 이름을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거울 속 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71살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인수씨, 나 은희예요. 당신 형이랑 일하던 내 그 황은희 맞아요. 반대편에서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입니까? 까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동료였던 분의 동생이라서 그런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조작된 약, 가짜 동의 영상, 협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의심까지. 인수 씨는 중간중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다 말하고 나니 인수 씨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모님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제 편에 서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내일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잠깐 깼을 때 창밖으로 검은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속도를 늦추며 우리 집을 살펴보고 가더라고요. 또 염탐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아가 어젯밤에 그린 새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배가 울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배가 정말 슬픈가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순수한 감각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 씨를 만나러 항구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사모님이라는 호칭 한마디에 오래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서인수는 남편의 소방서 후배 동생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형사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형처럼 따르던 후배의 동생이라 그런지 저를 언제나 형수님처럼 대해줬어요. 인수 씨는 제 얘기를 듣고 바로 내려온 거였어요. 한국 카페 구석에 앉아서 스테인리스 컵에서 김이 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모님 이건 사기꾼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상 조작 본인 인증 우회 담보 강요 이런 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인수 씨가 메모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끼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미끼라니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직접 그들의 함정에 걸려 들어가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생각해 봤어요. 남편의 유산은 단순한 건물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름의 소금기와 겨울의 물안개, 야간 당직의 피로와 생명 하나를 살려냈을 때의 온기가 함께 묶여 있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합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동네 어민협회 노진배 선장님이 항만 CCTV와 접안 기록을 내줬어요. 최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무등록 선박이 2차례 접안했다가 20분 만에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번호를 가린 차량도 같은 시간대에 창고 주변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약사 박효림 씨는 보조제에서 검출된 성분표를 경찰 증거 형식으로 정리해줬어요. 변호사 남지연 씨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제 냉동창고와 대지의 처분 제한 가등기와 신탁 구조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제3자가 처분할 수 없게 만들어줬어요. 선생님, 그들이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등기부가 막아줄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최복래 씨는 밤샘 소음을 자세히 증언해줬습니다. 쇠삿을 끄는 소리랑 남자 목소리로 오늘 밤에 끝내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밤이네요 라고 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단순했어요. 이태균 쪽에 서명 의사가 있다고 전하고 냉동창고 사무실에 카메라와 음성장치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모서린이 가져올 태블릿 화면을 역추적하고 태균이 건넬 전자서명 장치에도 수사 장비를 연결한다고 했어요. 동시에 항만 쪽에는 잠복조가 숨고 골목 입구에는 비표시 차량이 대기한다고 했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바람이 매서워졌어요. 설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오늘 바다 소리가 너무 커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다는 커야 제 목소리가 들리지라고 답해줬더니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입끝만 올리는 미소 말고 눈까지 따뜻해지는 미소를요. 미끼 역할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아이에게 번지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밤 10시 40분쯤 SUV 2대가 동시에 항구에 들어왔어요. 셔터 앞에 선 남자들의 구두가 물기를 머금고 번들거렸습니다. 태균이 서류를 모서리니 태블릿을 꺼냈어요. 세민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펜을 굴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밤바람이 추워요 라고 말하면서 말끝을 떨림 없이 눌렀어요. 함정의 빛이 셔터 틈 사이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성급했어요.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태균이 여기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서류를 가리켰어요. 모서리는 태블릿 각도를 바꾸며 화면을 제게 밀어줬습니다. 또 그 가짜 영상을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저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게 저라고요. 제 손등에는 점이 여기 있어요. 손등을 들어 보이며 화면 속 점 위치와 다르다는 걸 지적했어요. 모서린의 미소가 1초 정도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셔터 뒤에서 2번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신호였습니다. 태균이 목소리를 낮추며 서명하시죠.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냥꾼이 먹잇감을 유혹할 때 쓰는 달콤한 말 같았어요. 저는 펜을 들고 탁 소리를 내며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몸을 숙여 펜을 줍는 사이에 문틈으로 어둠이 흘러들었어요. 경찰 움직이지 마 함정 수사팀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얼음창고를 스치며 하얀 비늘처럼 흩어졌어요. 태균이 본능적으로 도주로를 찾아봤지만 골목 입구의 비표시 차량에서 형사들이 이미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서린이 태블릿을 끄려고 하자 인수 씨가 재빨리 팔목을 붙잡으며 증거물 확보라고 외쳤어요. 한기문은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세민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말했잖아 지금만 넘기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민이의 어깨가 무너지며 엄마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증거품 가방에 태블릿 전자서명 패드 계약서 그리고 냉동창고 셔터 안쪽에 붙여둔 음성장치가 차례로 들어갔어요. 녹음 안에는 약은 계속 넣어 그래야 서명이 빨라져 오늘 밤에 끝내라는 문장들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인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끝났습니다. 사모님이라고 짧게 말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항구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설아가 제 옆에서 작은 손을 들어 파도를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할머니 바다가 덜 무서워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쓸어주며 바다가 우리 편이 되었나 보다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남지연 씨가 등기부 등본을 가져왔어요. 처분 제한은 유지되고 신탁 구조도 안정화됐어요. 이제 누가 어떻게 흔들어도 이 집과 창고는 단단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약사 박효림 씨는 성분 분석 보고서를 경찰에 추가 제출했고 노진배 선장님은 항만 얘기는 제가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복래 씨는 마을 게시판에 붙은 이상한 전단지들을 떼어주셨어요. 재판정에서 세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되었지만 강요와 협박 정황 그리고 반성과 초기범 등이 참작되어서 3년형을 받았어요. 저는 피고인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청석에서 설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릴 때 아이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웃는 배 그려도 돼요? 라고 설아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려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민이가 교도소에 들어간 후 설아는 제게 맡겨졌어요. 10살 손녀와 71살 할머니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 키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설아가 생각보다 의젓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며 간단한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냉동창고에도 함께 나가주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새 그림들은 이제 밝은 색깔로 가득했어요. 파란 바다 하얀 구름 그리고 정말로 웃고 있는 배들. 더 이상 우는 배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릴 때마다 설아가 옆에서 도와줘요. 할머니 오늘도 바다가 예뻐요 라고 하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쇳소리가 마을을 깨울 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소리로 들려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설렘의 소리로 들리거든요. 남편의 호루라기는 여전히 창가에 걸려 있어요. 조용히 햇빛을 삼키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차를 끓이고 설아는 새 도화지를 펴놓아요. 바다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배들은 줄에 묶여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설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해요. 아이와 함께 만드는 저녁 식사 함께 보는 저녁 뉴스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세민이 없는 빈자리는 아프지만 설아가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가끔 설아가 물어봐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그럴 때마다 2년 후면 돌아온다고 답해줍니다. 그때까지 우리 둘이서 잘 지내자고 말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할머니라고 답합니다. 그 대답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요. 혈연이든 인연이든 지켜야 할 건 결국 마음이라는 걸 이 항구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설아와 저는 피가 섞인 진짜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봅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설아가 옆에 있으니까요. 아이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